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만나게 되는 경주. 이번 여행은 동해바다를 품은 동경주에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신라 천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고도 아름다운 도시 경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올 때마다 경주라는 도시는 고즈넉하니 그 풍경이 변하질 않아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아주 매력이 있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경주 안 와보신 분들 없죠? 다 한 번씩 환장하셨죠? 예. 여기 뭐 신혼여행, 수학여행의 중심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경주의 아주 새로운 추억을 쌓아볼 겁니다. 네,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그리고 동해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동경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렛츠 고! 경주의 동쪽은 문무대왕이 지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경주의 문화유산 곳곳 문무대왕의 발자취가 남아있으니까요. 죽어서도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노라 약속했던 문무대왕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용이 된 문무대왕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해지는 이견대에 올랐습니다. 풍경이 아주 근사하더군요. 여기 바라보이는 저 바위가요, 문무대왕님의 수종릉이래요. 대왕암이 한눈에 보이는 이견대. 신문왕이 만파 식적을 받았다는 이곳에서 제게도 특별한 만남이 있을 거라는데요. 궁금하시죠? 내가 죽어 동해바다의 용이 돼가지고 나라와 백성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문무대왕. 그 문무대왕 수중릉이 바라보이는 이곳이 이견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요, 오늘 특별한 분을 한번 만나뵈려고 그래요. 어느 분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오시죠. 무대 같으면 지금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경주시는 최근에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문무대왕릉을 중심으로 경주 동해안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근데 제가 알기에는 아주 명성이 자자한, 신라시대의 명성이 자자한 선동여왕도 있고 김유신 장군도 있고 아주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 하필이면 문무대왕님을 택했는지 또 궁금해요. 문무대왕은 아버지 태종무열왕, 또 네. 외삼촌인 김유신 장군과 함께 네. 삼국 통일의 성읍을 이루신 왕이십니다. 예. 676년에 당나라를 물리치고 예. 삼국 통일을 이룩하신 다음에 대왕께서 하신 최초의 일이 각종 무기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녹여서 네. 농기구를 만드셨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가신 그런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무장사라는 조를 짓고 아주 평화로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노력하셨죠.
민생 안정을 위해 쓴 문무대왕은 눈 감는 순간까지 백성의 안위를 챙겼습니다. 나를 묶기 위한 그런 거대한 능을 만드느라고 백성들을 고생시키지 마라. 예. 그러면서 자기를 화장을 시켜서 네. 그 죄를 동해바다 수중릉에 안치를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애민 정신이 뛰어나셨던 분이고 죽어서 바다의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숭고한 유언을 남기신 그런 호국의 정신이 살아계시는 그런 대왕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세종대왕님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이 문무대왕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무대왕님을 선양하기 위한 그런 대대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문무왕이 아니라 문무대왕. 그렇습니다. 세종대왕. 예, 예. 이 대자가 들어가는 분들이 위대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의 출발점으로 이곳의 지명이 문무대왕면으로 바뀌었다고요? 예전에 이제 양북면이라고 일제시대 때 예. 동서남북 방위를 따서 행정 편의적으로 지은 그 행정구역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무대왕 수중릉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문무대왕면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여기를 찾아오는 그 관광객들이 좀 쉽게 이곳에 오면은 문무대왕릉이 있다. 또 우리 호국의 성지다라는 것을 예. 알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양북면이 아니고 문무대왕면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답니다. 잘 알고 계셔가지고 오셔가지고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역화 사업에 뭐 주 계획된 무슨 네. 목표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예. 사실 저희들이 있는 이견대는 간포읍에 해당되고요. 요 예. 앞에 보이는 하천이 대종천인데 네. 대종천 건너편으로 봉길 해수욕장 이곳이 이제 문무대왕 성역화 대상 사업지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예. 일반인 해수욕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저 안쪽에 그 각종 상가, 횟집 또 우리 무속인들 굿당 이런 것들이 아주 난립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이 어지럽기 때문에 환경이 어지럽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전부 다 매입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자연공원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곳과 이 이견대를 잇는 네. 출렁다리도 만들고 출렁다리? 예. 그다음에 그것을 건너서 이곳 그 가문사지 가문사지. 아들 신문왕의 아버님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사찰이거든요. 예. 그 가문사지로 이어지는 탐방로도 정비를 하고 바로 뒤쪽에 대본초등학교라고 예, 그 학교. 학교가 있는데 폐교가 되었어요. 네. 이것을 저희들이 문무대왕 해양 역사 문화관으로 폐교를. 예. 네. 바꾸려고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새로운 이름을 단 문무대왕면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면 좋겠어요. 문무대왕릉에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해 볼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문무대왕의 이야기를 전해줄 손님을 모셨습니다. 밖에 예. 바닷바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맞습니다. 작가님 보고 얘기를 못 나누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부러 침대로 들어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좀 조용하죠? 예, 조용하네요. 예. 우리 작가님은 그 문무대왕에 대해서 무척 애정을 갖고 계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문무대왕. 그래요? 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무대왕이라고 하시는 이 분이 업적이 많은데요. 그 업적 중에 하나가 뭐 사람들은 삼국 통일 그걸로 이제 거의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삼국 통일 이후에 중국과의 대결, 이게 바로 나당 전쟁이라 하는데 통일 신라 때? 예, 그렇죠.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당나라가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니까 네. 그때부터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7년 동안 전쟁을 하거든요. 야, 그 7년의 전쟁 끝에 당나라가 포기하고 나가면서 진정한 삼한 일통시대, 그러니까 삼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가 됐다라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도 고구려 같은 나라가 이미 수나라, 뭐 113만 대군이나 싸웠다. 역대 중국 황제 중에 최고로 치는 당태종과 싸워서도 이겼어요. 그
고구려가. 하지만은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구려는 끊임없이 중국과 대척되는 외교, 싸우는 외교를 하다 보니까 결국 멸망당했어요. 왜냐면은 고구려가 아무리 강해도 중국처럼 수십 배 더 큰 나라와 계속 싸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라는 중국과 싸워서 이기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화해를 했어요. 외교를 통해서 화해를 통해서 큰 나라와 이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큰 나라와 화해를 함으로 인해서 200년간 평화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이기고 나서 그걸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걸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무왕이 바로 문무대왕이 바로 그 업적을 남긴 거죠. 야, 그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문무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외교적인 평가, 그 외교술 같은 게 이거 대단하네요. 야, 근데 무슨 그 예 같은 거 있어요? 어떻게 그런 분이었다. 신라가 당나라와 싸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네. 결심을 한 뒤로 고구려 백제가 이제 망한 뒤에 그 세력들 있잖아요. 그 그렇죠. 세력을 포섭을 해서 신라로 포섭을 해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나라도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신라가 패하는 일이 생겼어요. 오. 패했는데 그때 문무왕이 당나라 황제한테 사죄의 편지를 올립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고 내 죄는 죽을 죄를 졌다. 제발 살려달라. 용서를 빌겠다는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당나라 황제가 이걸 보고 아이고 조그만 나라가 이제 정신 차렸나 하고 병력을 뺍니다. 예. 빼는데 준비를 또 해놔요, 병력을. 그리고 빼니까 또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볼 때는 이게 나한테 무릎을 꿇려고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이 신라가 아니면 대항을 하려는지 전혀 판단이 안 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병력으로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외교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면 또 싸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한 나라를 부추겨 올려주는 척하면서 병력을 준비하고 그 대신 왕이라고 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황제라 하지만 무릎을 꿇듯이 내 죄를 사죄하듯이 얘기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전략적으로 전쟁에 승리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킨 인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문무대왕의 업적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동해의 입구를 지키고 선 듯한 대왕암의 모습이 한층 더 듬직하게 느껴지네요. 작가님, 예. 지금 경주시에서 성역화 사업을 좀 시작하고 있어요. 예. 근데 작가님 생각 어떠세요? 어떤 바람도 있을 거야. 맞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생각도 있을 거고. 저는 문무대왕이라고 하는 이 분을 성역화하고 알리는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중국을 이기는 방법을 그렇습니다. 보여줬다. 우리는 여태까지 문무왕, 통일신라, 태종무열왕, 문무왕의 시대에 하면은 삼국 통일만 강조했어요. 사만일통, 삼국 통일, 고구려 백제. 하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역화할 때는 여기 교육관도 만든다는데 그 교육관에서 알려야 할 일은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과 작은 나라가 싸워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당나라와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외교전을 펼쳤고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지만 실리는 어떻게 챙겼고 결국 승리한 뒤에는 어떻게 당나라와의 관계를 설정을 해서 제1동맹국으로 다시 부상할 수 있었는지. 당나라 시대 때 신라가 제1동맹국이 되거든요. 그것도 싸워서 이긴 놈이기 때문에 이긴 상대이기 때문에 당나라가 더 높게 쳐준 거예요. 그런 과정은 바로 그런 과정을 알려야지 사람들이 문무왕이 중국과도 이긴 사람이고 그 중국과 싸워서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마치 양만춘이 수십만 대군 싸운 것만큼이나 대단한 이야기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라가 그 이후로 300년, 200년 넘게를 평화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거를 강조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려 했던 문무대왕의 굳은 의지가 남아있는 것. 문무대왕릉을 바라보며 올해는 코로나19도 물러가고 모두가 건강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소원을 남겨봅니다. 문무대왕면 용당리, 문무대왕의 수중릉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문사 절터가 있습니다. 두기의 아름다운 3층 석탑으로 유명한 곳이죠.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대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찰인데
가문사지에서 문무대왕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기가 가문사지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저 가문사지에서 저기 탑이죠? 예, 예. 근데 와서 보니까 예사롭진 않아요. 예, 맞습니다. 웅장하고 삼층탑인데 예. 뭔가 육중하고 예, 예. 이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무슨 문무대왕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예, 문무대왕과 연관이 있습니다. 문무대왕이 돌아가시고 화장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그 화장한 뼈를 저 대왕암이라고 하는 그 바다 위에다 뿌렸는데 네. 그 영혼을 모시기 위한 원찰 개념으로 만든 사찰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게 가문사지다. 예, 예. 가문사다. 예, 예.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왕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왕의 무덤 근처에다 사찰을 만들어서 해당 왕의 영혼을 모시고 제사도 지내고 했던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예. 네, 문무대왕이 돌아가시고 지은 사찰. 예, 맞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예, 그분을 예. 위하는 곳.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가문사지 3층 석탑. 가문사지의 석탑을 시작으로 목탑 문화에서 석탑 문화로 사찰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통일 신라가 된 뒤에 네. 석탑이라고 하는 개념을 네. 도입을 해요. 네. 원래 백제에서 석탑을 만들었어요. 미륵사지 석탑, 미륵. 정림사지 석탑처럼 예, 예. 백제 말기에 석탑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석탑이라고 하는 것을 통일 이후에 네. 문무왕의 이 가문사지를 만들면서 네. 신라에서 도입을 합니다. 음. 신문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기존의 목탑이라는 건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석탑이라는 건 한국에서 네. 개발을 해서 신문물처럼 만들어서 네. 우리의 탑, 네. 그러니까 우리의 불교식 그 완성도, 그다음에 불교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탑은 그럼 한국 우리에서 출발했구만, 중국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우리 목탑을 기반으로 음흠. 목탑의 디자인을 석탑식으로 돌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탑이 통일신라 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갈수록 석탑이 이제 우리나라 탑의 기본이 됩니다. 문무왕의 아들이 석탑을 만든 이유도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 목탑은 한번 만들면은 부서지고 예. 목재가 썩고 예. 그러면 고쳐야 되고 벼락이 오면 벼락이 부서지고 그래요. 그런 근데 또- 석탑은 한번 만들면 거의 불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어져 내려오고 있겠죠. 이게 벌써 1300년 정도 된 건데 지금도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문무왕의 업적, 그러니까 4만 1통을 한 업적을 영원히 남기기 위한 거기에서는 나무보다는 돌이 더 필요하겠다. 돌은 나무보다 더 단단하고 오래가고 영원 불멸한 그 재료니까 그래서 신라인들이 아마 석탑을 문무대왕 관련된 사찰에서 도입을 하고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보죠? 예예예. 국보. 통일신라 초기에 지어진 가문사는 여러모로 삼국시대에 지어진 사찰들과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동서로 두 개의 탑을 배치하고 하나의 금당을 세운 쌍탑 일금당의 가람 배치가 가문사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또 금당토의 모습도 연유 사찰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요즘으로 치면은 사찰 중앙에 있는 대웅전 같은 건물이 있었던 금당터입니다. 대웅전 개념이구나. 대웅전 개념으로 진 게 금당터. 예,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왜 여기 왜 다 띄웠어요? 그 파츠에? 뭘 띄워놓은 거예요? 띄운 거 봐요, 돌멩이를. 예. 그러니까 이 사찰에 여기가 좀 특색이 있는 건데요. 다른 사찰에 가면은 이렇게 띄우질 않고 돌로 그냥 깔거나 흙을 이렇게 기단을 만들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약간 띄워놓고 뭔가를 채우는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뭘 채웠을까요, 여기다? 물이 채웠습니다. 물을 채웠다? 예, 마치 호수처럼 연못처럼 여기다가 채운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못처럼 채운 것도 문무대왕의 유언과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다. 예. 동해 릉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용이 된 문무대왕이 저 예전에 여기가 강터였거든요. 강이었거든요. 여기까지도 물이 왔다 갔다 했어요. 용이 이렇게 와서 용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쉬어라. 여기서 쉬어라? 그렇죠.
바다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물이 있는 곳으로 금당 안으로 싹 들어와서 쉬는 거죠, 용이. 이야. 나라를 지킨 만큼 쉴 예, 때는 예. 들어와서 물에서 쉬어라. 네. 그래서 특이하게도 연못처럼 물터를 만들어 놓고 이 위에다 건물을 올린 겁니다. 아, 예. 나름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원에 아. 맞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근데 그렇게 봅니다. 여기 돌을 보니까요. 예, 예. 여기 돌 같은 게 똑같지 맞습니다. 않고 많이 빠졌어. 예, 예, 예. 흔적들이 뭐. 이게 사찰이 이제 오래되고 폐허가 됐잖아요. 예.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사람들이 예. 이 돌을 이용해서 자신의 집에 그 기단을 만들어요. 하나씩 하나씩 뽑아가다 보니까 저기는 그나마 남아 있는데 저 남아 있어요. 이쪽은 많이 비게 된 거죠. 그렇지 많이 보니까 두 서너 개 예, 펴 예. 있어요. 그래도 오히려 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아 원래는 저렇게 깔려 있는데 예. 안 깔려 있으니까 여기에 연못이 있었구나까지 알 수 있지. 아. 만약 다 깔려 있으면 이거 다 깔려 있는 이게 뭐지? 하면서 그렇지.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뭐 이렇게 시대가 지나간 어떤 느낌을 예. 살리고 있다. 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예. 네. 이야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한참을 걷고 나니까 이 시장기가 도네요. 가까운 간포 바닷가에 별미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 집이 뭐야? 보니까 뭐 횟집이죠 뭐. 네, 안녕하세요. 네. 횟집이 비슷비슷한데 이 집의 회는요 좀 먹는 방법이 좀 독특하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왔어요. 어떻게 무엇가 독특한지. 메인 메뉴는 뭐 물론 모두 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비주얼이죠. 야, 아주 기다리다 지쳤어, 울다 지쳤어. 동백은 빨갛게 울어버렸네. 노래도 있잖아요, 동백꽃 아가씨. 야야야야야. 근데 이게 네. 저는 여기 온 이유가 네. 회를 먹는 방식이 독특하다고 그랬어요. 네. 이거 어떻게 먹는 횟집인데 독특하다고 그래요? 자, 해초부터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일단 제가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다. 네. 요 김에다가 꼬시래기, 새미역, 미역줄기, 고추장아찌, 예. 이제 간으로 예. 묵은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예, 그러고. 자, 담백한 꽁치, 꽁치. 예, 꽁치가 딱 한 점 들어갑니다. 아, 이것이 일명 해초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어때요? 바다가 느껴져요? 회를 드시기 전에 해초를 한 2번, 3번 정도 드시고 난 다음에 드시면 좋은 이유가 예. 음식이 찬 음식이 있고 따뜻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가 찬 음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회가. 해초를 먹고 장운동을 시켜서 1도씩 올려주기. 그래서 우리 회 드시고 나면 몸이 차져서 회 싫어해요 하시는 분들도 저희 집에서 이렇게 코스대로 드시고 나면 몸이 가벼워서 차지지 않아서 좋아요. 먹는 방식이 네. 입에다 넣어주는 것도 독특하고 네. 동네 해오던 거하고 딴판이야. 그래서 또 우리 회를 또 맛있게 한번 드셔볼까요? 네. 이게 저희 양념? 네, 양념 무침인데 우리가 짜고 맵고 이런 음식을 먹는데 우리 양배추가 위에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양배추를 넣고 갖가지 또 열을 내줄 수 있는 이런 부추라든가 또 궁합을 맞춰서 씁니다. 근데 여기 곡물이 정말 달짝지근한 곡물을 넣어요. 콩가루가 아닌 네. 꼭 우리가 먹어야 되는 곡물. 그래서 아주 담백하면서 고소하면서 맛있을 거예요. 그래도 쌈 먹는 거예요? 네. 제가 또 맛있게 사 드시는 거 맛을 보여드릴게요. 야, 김 하나 올리고 야채를 넣고 저희 집 선생님 간장이 발효 간장이라 짜지 않고 맛있습니다. 한번 맛보실래요? 아까 해초쌈은 바다의 냄새가 확 올라온다면 지금은 육지의 고소함이 다 묻어나죠. 그렇죠? 네.
김에 밥을 올리고 얘를 국, 잠수 그다음에 여기 있는 매콤한 고추장 올리고 오케이. 네. 또 맛있는 초밥이 야, 또 정이 들어갑니다. 맛이 또 기대가 되네요. 네, 건강하세요. 기대를 안고 들어간 초밥이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요리 연구를. 늘 그 손님 드시는 오늘은 잘 드시나 저분이 왜 저걸 안 드시나 늘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 또 이런 방법이 나왔어요. 저도 나름 위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하면 위에 좋은 음식 하다 보니까 양념이 나왔고 이 밥 부분은 손님이 회를 드시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조금씩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회가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손님이 저 회를 다 드시게 할까 하다가 밥을 그냥 제만에 그냥 식초 넣고 설탕 넣고 막 버무려서 예. 드려봤는데 성공한 거예요. 야. 그래서 저희 집에는 손님들이 회를 한 점도 남겨놓고 가지 그렇게 했어요. 않습니다. 보니까 그럴 네. 것 같아요. 해초쌈, 양배추, 양념쌈, 뭐 거기에 초밥까지 회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방법이 한 상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물론 매운탕이죠. 오. 이야, 이것도 별미인데? 응? 매운탕 맛이 좋구나. 향긋해. 바다를 벗삼아 싱싱한 회 한 접시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똑같은 회라도 곁들이는 재료와 먹는 방식에 따라 그 맛이 천차만별이라는 걸 또 한 번 배웁니다. 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번에는 사계절 멋진 풍경을 선사하는 트레킹 코스를 찾았습니다. 늦봄 푸르는 숲은 그 자체로 힐링이 되지요. 그런데 이 길의 이름이 왕의 길이래요. 이 숲에도 어쩐지 신비로운 이야기가 깃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의 물소리 오랜만에 소리 여러분 들리시죠? 절절절절 흐르는 이 신의 물소리. 야, 예뻐. 연초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뭐 하시는 분이지? 네, 경주국립공원에 저는 자연환경 해설사 정은숙입니다. 자연환경 해설사 정은숙 씨. 네. 예, 그 오다 보니까요. 여기 트레킹 코스가 참 예쁘고 좋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숲도 시냇 물소리. 야, 이거 참 모처럼 이런 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여기는 왜 이게 왕의 길이라고 왜 불리는 거예요? 네, 여기는 옛날부터 신라 왕 이전부터 사람들이 동해로 가는 옛길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신문왕이 아버지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주로 이용했던 행차길입니다. 경주와 간포를 이어주던 이 길. 문무대왕의 장례 행차길이자 신문왕이 가문사를 오가던 길을 따라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봅니다. 왕의 길을 걸으면서 왕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아, 네. 남아있는 곳이? 그렇죠. 그 이전부터 여기 기림사가 선덕여왕 때부터 시작된 곳이다 보니까 네. 신라 왕들이 이곳에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넘어온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추원사에 모착골이라고 마차가 있는 골짜기,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마차를 타고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레째라고 해서 수레째. 네, 이제 수레로 갈아타야죠. 왜냐면 이제 길이 좁아지니까. 마차 타고 왔다 수레를 바꿔 탄다? 네.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가는 말이 너무 길이 급하게 꺾이다 보니까 네.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어. 그래서
구부러졌다는 네. 방언을 써가지고 말구불이라고 하는 말구불이. 네, 그 재에서 아무래도 땀을 진땀 흘리니까 이제 좀 씻어야겠죠. 예. 그래서 왕이 손을 씻었다 해서 세수방. 세수방.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넘어올 때 옛길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거진 봄의 숲이 주는 청량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좋네요. 이제 왕의 길 트레킹 코스의 하이라이트가 기다리는데요. 맑은 물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길 끝에서 만나는 아담한 용연 폭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폭포를 보니까요, 예사롭지 않은 폭포 같아요. 아, 네. 이런 대개 폭포는 전설이 있거든. 아, 그렇죠. 전설이 대부분 있어요? 연못에는 이제 용과 관련된 전설이 있는데 예. 신문왕이 동해바다에 가서 만파식적과 옥대를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을 때 그의 아들 태자가 마중을 나옵니다. 그러더니 이것을 옥대를 보더니 옥대에 붙은 장식이 이것은 용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조각을 떼어서 이 물에 닿았더니 그것이 정말 용으로 변하면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과 같은 연못이 생기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폭포가 남아있는 거죠. 용이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용연폭포라 부른다. 네, 그렇게 예, 불리고 그런 있습니다.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곳곳에 문무대왕의 이야기가 남아있죠. 용연폭포에서 기림사로 이어지는 맑은 계곡은 우리나라 고유어종 둑중개, 이 둑중개의 서식지이기도 해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물이 정말 맑더구만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드는 용연폭포.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저는 좀 더 즐기다가 가려고 합니다. 휴, 야. 문무대왕릉과 가문사지, 그리고 용연폭포가 반기는 왕의 길까지 오직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생각한 문무대왕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토암산 자연휴양림. 맑은 숲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유, 토암산 휴양림에서 하룻밤 묵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산책하고 있거든요. 이 들꽃길을. 이야, 양쪽에서 나무에 빽빽한 나무에서 이 피톤치드가 막 빠져나오면서 이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기분이 그냥 가뿐하고 상쾌해지네요. 아,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그리고 경주 여행하면서 아주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네요. 아주 기분이 빵빵합니다. 야영장과 숙박시설을 갖춘 토암산 자연휴양림은 언택트 시대에 다시 사랑받고 있는 여행지인데요. 토암산의 정기와 숲의 상쾌한 기분을 채워갈 수 있는 곳이지요. 휴양림 인근에는 맑은 바람의 기운을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이곳 역시 언택트 시대 소풍 명소로 인기인 풍력 발전단지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서 있는 이 거대한 7기의 풍력 발전기가 장관을 연출하는 곳이지요.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소풍의 명소로 소문난 이곳. 여기가 바로 경주 풍력 발전 단지예요. 지금 전망대에서 저 밑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속이 뻥 뚫려가지고 가슴이 탁 트이네요. 아, 그리고 여기 다양한 꽃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서 데크가 잘 돼 있어요. 아주 산책하기 최고인데요. 그만입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리고 경주의 새로운 먹거리와 볼거리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아, 최주봉이 맨날 먹거리 그냥.
경주에는 신라시대 불교와 관련된 유적과 사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독특한 풍경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곳이 있어요. 응해암 절벽 아래 마의 열애부를 모시고 있는 국내 유일의 석굴사원. 신라시대 불교 문화가 번창하던 시기에 조성된 골굴사를 찾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석굴사원에서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성가 전통의 불교 수행법인 선무도입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이렇게 선무도 시범 공연을 볼 수 있지요. 공연 잘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 호칭을 불러야 되나? 저는 이 골굴사에서 이제 선무도 지도 법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웅 법사입니다. 현웅 법사님. 예, 예. 아, 이 선무도와 이 골굴사 경치에 그냥 제가 완전 반해버렸어요. 야, 매력 있네요. 어? 근데 이 선무도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선무도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스님들이 하시는 무술이다, 괴다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저희 선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술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요가, 명상, 기공, 건강법 이런 이제 수행법들이 많은데 불교 전통 이런 수행법이에요. 옛날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이 땅에 계셨던 스님들께서는 이제 승병으로서 이런 예. 전투를 참전을 하시면서 네. 이런 병장기 다루는 무술적인 기법들이 같이 융합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불교 전통 수행법. 예, 맞습니다. 그게 선무도.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몸과 마음과 이 호흡의 조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깨달음을 구한다. 수행법입니다. 예. 법사님, 예, 예. 요즘 작년 올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좀 예. 지쳐 있어요. 예. 이럴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지쳐 있을 때 예. 우리 모든 대중들에게 예. 좀 이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예. 쉴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템플스테이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2021년 이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몸과 마음에 여유가 필요하고 이런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쓰담쓰담 토닥토닥이라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닥토닥 쓰담쓰담. 예, 예. 토닥토닥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는요, 소상공인, 문화예술계 종사자 또는 의료진, 소방공무원 등 이 코로나19에 특히 힘들었을 이들을 위해서 연말까지 무료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누구나 참여 가능한 템플스테이도 열려 있어요. 그럼 저한테 예, 예. 이 일반인들 아까 말씀하셨죠. 예, 예. 배울 수 있다고. 예. 몇 가지 동작을 좀 해주시면 저도 집에 가서 한번 이 정신 수양을 위해서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선무도에 이제 기본되는 동작 장지르기라고 있습니다. 장지력. 장지르기. 장이라 하면은 우리 손바닥 장을 얘기하죠. 예. 제가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 전신의 운동이 되고 제일 중요한 또 심폐 기능이 향상이 돼요. 예, 예.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오면 진을 외우고 다리를 넓게 조금 벌려서 편하게 앉고 들이쉬면서 우리 아랫배를 쭉 몸 넘겼다가 코로 다시 내쉬면서 손바닥을 쭉 뻗어서 이렇게 밀어주게 됩니다. 예. 이게 장지르기인데 이 상태에서 들이쉬고 내쉬고 자 이렇게 깊이 안 앉으셔도 되고 살짝 편한 만큼 앉으시고 우리가 몸이 넘어갈 때 이 엄지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온몸 전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런 다음 역근을 시켜서 쭉 손바닥을 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코로 숨 들이쉬고 나가고 모든 호흡은 코로 하고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야, 이것도 장지르기 이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가 평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집중을 집중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나의 호흡을 보고 내 몸 상태를 보고 자신만의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골골사에 오면은 선무도 체험뿐만 아니라 꼭 만나고 가야 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골골사 마의 열애 좌상입니다. 이게 언제적 건데 이렇게 다들 흠집 있고 상처가 많아요? 이게 한 1300년 가량 되고 신라시대 때 신라인들이 이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각 굴마다 기와지붕이 덮여 있다고 합니다. 기와지붕이 있고 나무로 된 이제 회랑이 다 연결되어 있으며 이제 단청이 다 되어 있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겸재 정선의 골굴 석굴도라는 그림에 보면은 각 굴마다 이제 기와지붕이 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정시한 선생님의 산중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 폭의 병풍을 펼쳐놓은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상의 보존을 위해 지붕의 보수공사도 하고 있다는데요. 그 옛날 신라 사람들은 이 높은 바위에 어떻게 이런 불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네? 신라시대 때 이제 석공들은 이제 돌에다가 부처님을 새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돌 속에 원래 부처님이 있는데 부처님을 내 마음으로 드러낸다라는 불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미소가 이렇게 온화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와, 그래요. 아름다운 골굴사의 풍경, 자애로운 마의 열애불의 표정에서 다시 한번 힘찬 기운을 얻어갑니다. 이번엔 경주의 동해바다를 터전으로 46년 전통을 자랑하는 작은 횟집을 찾았어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이구야. 야, 소문난 집이구나 그냥. 예. 이곳의 대표 메뉴는 소쿠리회. 일종의 모드메인 셈인데요. 말 그대로 한 소쿠리 푸짐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해동류가 네네. 이건 뭐예요? 우럭, 광어, 붕장어 안 하고 넣고요. 네네. 이거 골고루 다 들어갔네. 네네. 여러 가지, 4가지를 섞어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초장을 해서 4가지의 회를 섞어서 채소와 함께 초장에 쓱쓱 비벼봅니다. 한 입 가득 넣고 씹는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 이 소쿠리라는 게 또 그런 맛이 있네. 이 소쿠리에 들어가면은 네네. 물기가 쪽 빠질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맞아. 회가 물기보다는 이렇게 좀 메마르야 좋아, 건조하게. 그래 맛이 네네. 나오지. 그냥 먹어도 좋지만 깻잎에 싸먹는 무침에는 향이 더해져가지고 한맛 더 좋다고 합니다. 훨씬 맛이 났죠. 맛이 나요. 네. 이 깻잎이 입에 들어가면 향긋해서 맞습니다. 향이 막 퍼져가지고 맛을 또 배가해줘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보양식도 있습니다. 바로 붕장어를 듬뿍 넣고 끓인 장어탕입니다. 얼큰하게 끓인 장어탕은 원기 회복에 좋은 보양식이지요. 이야, 아주 푸짐하게 얹어 올렸네. 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양탕이라고 그래, 보양식이야. 그냥 먹자마자 고기가 사르르 녹아가지고 그냥 뱃속으로 다 스며드는 거야. 일단 비린내가 나니까 좋아요. 네네. 이 생선 비린내 나면 일단 거부감이 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데 오늘 거부감이 안 나네. 붕장어를 회로도 즐기고 탕으로도 즐겨봤는데요. 비린내가 없고 담백해서 아주 좋습니다. 보양식으로 아주 좋겠어요. 오셔가지고 속구리 한번 드시고 또 이거 장어탕 드시면은 뭐 한여름 그냥 뭐 부담 없이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영양탕이고 기력을 회복시키는 음식이라서 네네. 뭐 많이 드실 건 없어. 요 정도 드시면 뭐 그냥
제대로 드시는 거죠. 아주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이거 맛있는 거 제공해 네, 주셔서 사장님. 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해 먹을 수는 없겠죠. 네네.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고. 네. 좋습니다. 동경주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양남면 파도소리 길입니다. 읍천항에서 출발해가지고 파도소리 들으며 걸을 수 있는 아주 멋들어진 해안 트레킹 코스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경주 바닷길을 걸으니까요. 이거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바닷길 걸어보셨어요? 와. 근데 이 출렁다리를 건너면은 경주 바다에 천연 기념물이 있답니다. 이 천연 기념물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가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천연 기념물 찾으러. 파도소리 길에서 만나는 이색 풍경의 주인공은 바로 주상절리입니다. 주상절리는 이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바다를 만나 식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경주의 주상절리군은 부채꼴로 누운 모양입니다. 천연기념물 536호예요. 저게 바로 주상절리라고 하는 겁니다. 파도소리 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풍경들이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문무대왕면에서 이곳 주상절리까지 동경주 여행 저하고 함께 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보셨어요? 저는 그냥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자, 옛날 수학여행 추억만 간직하고 계신 분들 이제 다시 한번 경주에 오셔가지고 멋진 새로운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곳이요 먹거리 풍부하지요. 네, 아름다운 자연이 있죠. 저도 가족끼리 한 번 더 올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